두 번째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 3-3으로 되어 있죠. 한국의 ODA 담당 기관 및 예산 2019년 제가 직접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예산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표는 쉽게 보기 힘든 도표입니다. ODA가 어떻게 담당 기관이 있고 관계 법률이 있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 그러면 이 표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이 표에 대한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령 계획 확정액 기준입니다. 2020년도 확정액 기준 자료가 있지만 제가 이 교재를 작성할 때는 이제 보완을 OD 사업론 보완을 할 때는 작년 11월 12월 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양자 원조, 다자 원조가 있다. 자, 이번 논의에서는 다자 원조는 여러분들 일단 잊어주십시오.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양자 원조 중에서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2개, 곧 바로 뒷페이지에 해당이 됐죠. 32개 정부 부처에서 이제 했네요. ODA 사업에 관여를 했습니다. 자, 담당 기관 한번 보십시오. 기재부, 외교부, 그 다음에 정부 부처 16개 부처 41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죠. 16개 부처 41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총 사업수가 1404개네요. 1404개로 되어 있습니다. 1404개의 사업을 했다. 관계법령은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죠. 왜 관계법령이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ODA 사업을 하는 근거가 법률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외협력기금법 EDCF 그 다음에 국제협력담법 쭉 해외농업개발협력법도 해당이 된다. 거기 같은 경우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가 하나 추가한다 그랬죠. 해외 농업개발협력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참고적으로 법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영도 이제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 법이 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한 부분들이 이제 법령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법하고 시행령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2019년 예산 기준 보십시오. 유상 원조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이제 1조 1천억입니까? 그 다음에 외교부 1조 정도 되겠네요. 쭉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관계 법령을 통해서 ODA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2019년 ODA 사업입니다. 자, 국무조정실에서는 어딥니까? 국무총리 산하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사업 22개가 있겠죠. 이 사업의 대부분은 회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안 하는 정부 부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쭉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통계청, 조달청, 문화재청, 농청, 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도 공정거래위원회도 3개, 국민거직위원회도 3개, 지방자치단체 10개 중에서도 29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제대로 본질에 맞게 시행되고 있을까, 추진되고 있을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겠죠.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좀 아주 뭐라 그래야 되겠죠. 아주 어렵지만 당연히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떤 맥락인가 하면요. 이 많은 부처들이, 정부의 부처들이 공적 개발 원조,
나아가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그쵸?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인데 그 부분에서도 많은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시작된 기간이 짧고, 우리나라도 갑자기 제가 그랬죠. 체제 현상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체제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관련 부처에도 그렇고 이 용어도 상당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ODA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개발 원조, 용어 자체도 공적개발 협력, 이런 식으로 뭐 국제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 자체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제자리에 정합되어서, 그죠? 이론이나 어떤 사업이 정합되어서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공적개발 원조의 가장 중요한 주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코이카와 수출입은행 EDCF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앞부분을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코이카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의 홈페이지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ODA 지식, 주요 사업, 국민 참여 일자리 담당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래도 두 홈페이지 공히 코로나를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참여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입은행 홈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의 가장 큰 분야는 해외 경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죠. ODA에 해당됩니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협력기금을 관리를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을 관리를 하고,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수출입은행에서 대외협력 경제협력기금을 관리를 하고 ODA를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상당히 많지만 어떻게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질은 이런 부분입니다. 선진공유국의 많은 나라들이 공적개발 원조의 자금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일정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 있겠죠. 예? 왜 수출입은행에서 이 자금을 관리해야 되는지는 모두가 한번 고민해야 할 때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EDCF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CF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인데, EDCF에서 수출입은행에서 이 자금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제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라 칩시다. 1,000원의 자금이 1,000원의 어떤 ODA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죠? 1대1로 양자 원조로 인해서 만약에 베트남 같으면 A라는 사업액을 다 써버리는데, EDCF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 자체가 뭐 1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상환을 1,000원 같은 경우는 다 쓰는 게, 1,000원을 빌려두게 되면 뭐 25%를 공제한 얼마가 됩니까? 850원을 리턴하게 됩니다. 뭐 1년 단위, 2년 단위, 10년 단위, 뭐 20년 단위 거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는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일정 부분 자본금이 사용이 되면서 계속 축적되고, 그러면서 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도 많은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EDCF하고 코이카에서 어떻게 달리 예산을 쓰는지는. 그러니까 ODA 중 유상 원조를 담당한다. 운영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또 그 상위 기관에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 어떻게 항상 법률이 중요하다 그랬죠. 대외경제협력기본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기 때문에 1987년 설치 이후 2017년까지 54개 개발도상국에 399개 사업에 15조 9,008억 원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리턴되는 금액도 있고 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금액도 있을 수 있겠죠. 해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EDCF 운영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ODA 체계를 이해하는 데는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다 그랬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금운용위원회 해가지고 어떤 수평 조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외교부 중부처 와가지고 어떤 수평적인 부분, 또 수직적인 부분,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EDCF를 관리하는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DCF 관련 기관의 역할, 기금운용위원회,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EDCF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선택과 집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보다는 한국과 교류가 많은 이제 그 나라를 선택해서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추진 사업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부분이 이제 SDGs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후변화, 식량위기, 글로벌 이슈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중점 국가를 추진한다. 그러면 아시아 개발은행, 국제기구와 협조 융자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은행 자체만으로도 국가적인 신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와서 ODA 자금으로 또 활용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융자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EDCF의 역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1980, 제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1986년 대외경제협력법 제정으로 인해서 1987년 경제 EDCF 기금을 수탁을 했습니다. ODA 자금을 수탁을 해서 쭉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수출은행에서 또 다른 자금을 1990년에 항상 법률이 우선됩니다. 법률이 남북협력기본법에 의해서 1991년 남북협력기금 수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관련 부처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공적개발 원조 자금의 계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이제 수원국 리스트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 유엔이나 OECD나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한을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북한을 도와주는 대부분의 자금은 남북협력기금 수탁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어차피 많은 자금을 3조, 앞으로 4조, 5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준다 그러면 최빈국을 도와준다 그러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도 ODA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좋겠죠. 이 노력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자금 자체가 합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이론이나 논리 부분도 자연스럽게 끌어내고 국민들에게도 더욱더 공감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확장을 시킬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정치를 하는 분이나 이제 정책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외교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북유럽 같은 경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선진 공여국이라 그러죠.
국제 규범에 관계없이 본인들이 이제 북한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많은 나라는 자기들만의 ODA 담론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인도주의가 우선될 수 있고 정치적 목적이 경제적인 목적이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모범적이고 스탠다드하다 그러는 ODA는 북유럽 국가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예? ODA 원자도도 GNI 대비 높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가장 본질에 가까운 ODA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이고,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상이 되든 되지 않든 본인들이 정책적으로 ODA를 판단을 내려서 도와줘야 될 나라는 도와준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도 뭐 고려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공적개발 원조,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이카 부분입니다. 코이카 부분도 제가 수출입은행 EDCF하고 관련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코이카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공적개발 원조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실제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 86페이지입니다.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국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그 목적 자체가 경제적, 사회적, 그죠? 어떤 복리 정진을 목적으로 하고 경제, 사회, 복지의 정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이카의 주요 무상 원조 사업으로는 프로젝트형 사업의 종류를 말하는 대부분이 이제 프로젝트형 사업에 속합니다. 연수생 초청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외 봉사단 파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각 나라의 채빈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잘 짓는 사람, 또 수자원을 개발하는 사람, 또 전력을 어떤 태양광을 하는 사람 이런 인력들을 이제 코이카에서 해외 봉사단을 통해서 이제 파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 종합청사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관련 산업, 강원도 같은 경우 임업, 또 전라도 같은 경우 농업 이런 특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특화된 부분에 인력도 보유를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왜? 거기에 대한 관련 정부 기관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퇴직한 이 유휴 인력 그리고 젊은 어떤 층도 전문화된 인력을 흡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적개발 원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 책임을 가지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은 외교통상부에서,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문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2019년 기준 코이카는 55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운영 조직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교부도 그렇고 수출입은행에서도 그렇고 개발협력국장이네요. 외교부는. 그리고 개발협력 관련되는 부처에서 관련되는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금융국 개발협력과 그리고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 어딥니까 여기가 개발협력국장에서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국장에서 코이카하고 ODA를 이제 주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카 운영 조직을 보십시오. 이사장이 있고 이사장은 이제 임명직이죠. 이제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책 방향은 여러분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이카의 운영 조직 중에서 이사장 이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서 이게 새마을중앙에도 같은 논리인데요. 임명을 하는데 그
거기에 책임자가 그 대표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코이카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새마을 운동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새마을 운동도 그렇고 공적개발 원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본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온다 그런 거는 당해 정부의 정치 지도자의 철학이 상당 부분 개입이 되어버리면 공적개발원조나 새마을운동도 빛이 발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가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지금 현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을 어떤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평가한다 그러면 그 본질에서 이제 상당 부분 각 정부마다 차이 나는 부분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입니다. 공적개발 원조나 새마을 운동이 지속 가능하고 그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과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법률과 제도가 정비가 된다 그러면 어떤 정부가 바뀌고 어떤 정치 지도자가 오더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이용은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제도가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을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을 하고 또 관공서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로 판단을 하고 본질에 충실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던 100억 달러 수출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100억 달러 목표가 달성된 1977년 12월 22일을
those tears I'm right.